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MBN 토요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손석우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이제 G7 정상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부터 좀 듣겠습니다. Congratulate President Lee on his victory and to congratulate the Korean people on a successful election. I'm also here to talk about our alliance, which is the linchpin of security in the Indo-Pacific.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방미 초청하며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홍 원장님.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가는 것이 물론 이제 대외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고 대내적인 우리 국내적인 의미도 있을 텐데 바깥에서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 계엄, 내란이라든지 아니면 탄핵이라든지 이 어수선한 정치 환경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외교가 시작됐다 이런 신호탄으로 읽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예. 6개월 동안 한국 외교가 실종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뭐 대선 기간 중에 저 대통령께서 어렵게 뭐 행군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들 상황인데 또 국내 인선도 안 끝났고 예. 그렇지만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6개월 동안 사라졌기 때문에 조속히 한국이 정상 궤도로 복귀했고 리더십이 완전히 섰다는 거를 세계 이제 이처럼 잘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서방 선진 7개국 정상들을 만나서 한국의 그 국가 수반이 이렇게 건전하게 잘 정상적으로 국제사회에 편입했다. 예.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름 좀 무리해서라도 가야 되겠다고 결단해서 이번 캐나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취임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적한 국내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보다도 더 바깥으로 나가서 한국의 어떤 정상을 선언하는 게 정상화가 된 것을 선언하는 게 더 급했다 이런 뜻인군요. 이게 저 양자 정상회담도 아니고 다자 정상이기 때문에 더 좀 어려운 고난도 외교 행사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세계에서 거의 그 선진 10개국 이내에 드는 나라니까 경제력으로 보면 뭐 중국하고 인도도 있지만 예. 경제력으로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들이고 그런 나라들하고 한국이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워낙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실용외교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실용외교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예. 그건 어떻게 보면 도전이기도 하죠. 도전이기도 하지만 일단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한미 간에 한 달 이내로 지금 관세 협상이 타결돼야 되는데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니까 미국 가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가고 그다음에 또 나토 하려고 네덜란드 헤이그 예. 트럼프 대통령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해서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달이 한일 수교 30주년입니다. 예. 60주년이죠. 60주년. 60주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6월 22일입니다. 더구나. 그래서 이시바 총리하고도 그 수교 60주년 직전에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간에는 이제 우리 진보 정부 들어설 때마다 뭐 그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 뭐 한일 관계, 한미일 공조가 이게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확실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참석해서 트럼프와의 회담도 잘하고 이시바 총리하고도 잘해서 한국의 외교를 일단 탄탄한 기반에 만들어 놓고 그걸 기반으로 국내 정치도 잘해 나가시겠다 이렇게 그런 구도가 아닌가. 굉장히 여러 가지 포석이 좀 깔려 있는 거군요. 대통령의 그렇죠. G7 방문은. 네. 예. 우리는 이제 G7 그 회원국은 아니지만 observer 자격으로 가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가서 우리도 좀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G8이 될 수 있는 그 계기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G8이 이게 사실 캐나다 총리가 지금 주최국 아닙니까? 예. 며칠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책임 있는 강국, 그러니까 반드시 경제적으로 뛰어나다고 여기더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국들이 다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국제 무역국. 그런 거기에 한국이 1등입니다. 이제 그 G7이 확대되면 우선순위가 한국이 1번, 2번이 호주, 3번이 인도. 또 몇 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1기 때 여기에다가 러시아까지 넣자라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러시아 넣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인도도 캐나다하고 좀 껄끄러운 관계고 그래서 모디 총리가 오지만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하고 호주는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 G7이라는 게 뜯어보면 G9이거든요. G9이 이제 유럽 이사회 의장하고 유럽 집행위원회 의장이 다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7에다가 유럽의 기구 2의 수장이 더 있습니다. 그럼 9개 회원 중에서 6개가 유럽이고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는 일본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캐나다 7번째 마지막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유가 6번째가 이태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5개, 미국 하나였는데 거기다 야 유럽만 다냐? 그래서 미국이 넣은 거고 7등도 아닌데 넣은 거고. 그런데 일본은 아시아에 있었는데 그런데 자꾸 이제 유럽 이사회 의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2명이 더 있으니까 아시아에 더 늘려야 되겠다. 인태 지역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시아에 한국하고 호주를 넣겠다라는 게 미국의 보관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다 회원국들이 찬성해야 되는데 영국은 찬성해요. 근데 프랑스나 독일, 이태리는 조금 내심 좀 저하고 있고 일본도 자기네가 이제 아시아에서 독주하고 있는데 한국이 들어오면 이제 비중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적극 찬성하고 있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그들 국가는 한국에서 뭐 계엄이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은 선진국 우리와 똑같은 선진국 계열의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한국을 아직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건가요? 글쎄 뭐 없다고는 못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제 완전히 달라진 게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뭐 조선 이런 데서 워낙 뛰어나니까 특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내심 의도가 있는데 중국 견제하는데 반도체 강국인 한국을 빼고는 말이 안 된다. 물론 대만도 있지만 대만은 뭐 G라는 말을 들어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달리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류가 요즘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최근엔 그 드라마 연극까지 토니상인가 그걸 또 사고 그랬는데 한국의 그 K-팝과 K-문화 이게 워낙 대단하고 뭐 음식까지 대단하기 때문에 한국이라 그러면 다 세계 곳곳에서 열광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예전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좀 봅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유럽에서 한국말로 욕하면 큰일 난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렇죠. 다 알아듣는데 한국말.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했는데 프랑스의 책방에 가보면 한국 안내서가 옛날에는 한두 권밖에 없는데 지금 한 30권 이상 있습니다. 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G7에 가는 것은 이 대한민국 정치가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부재 상태가 해소되고 정상화됐다는 거 알림과 동시에 우리의 국력을 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에 G7이 열리는 곳이 캐나다예요. 근데 미국하고 캐나다는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우리도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미국과 사실은. 자, 그러면 캐나다라고 하는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리고 유럽도 사실은 미국과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관세 때문에. 자,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거냐? 사실 이번 G7 회의는 이전 정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더 복잡한 상황이 얽히게 됐죠. 미국이 결국 관세 전쟁이라는 카드를 전 세계를 상대로 던져버린 상태에서 지금 G7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성명을 어떤 식으로 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관세 이슈는 다 아픈 손가락일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이 관세 전쟁에 대한 공동 대응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한일 아마 양자회담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당장 지금 다음 달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무 협의를 지금 공식적으로 2차까지만 진행이 됐어요. 이제 3차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새 정부의 새로운 기조라든지 방향성을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하는 자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 공동 대응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한일 양자 회담을 통해서 풀어내야 될 문제. 아마 복잡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세계 관세 전쟁에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일본과 손잡고 미국과 맞서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이제 한미 간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동맹 관계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연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끌려다니는 것도 사실은 국익에 맞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 건 주고 받을 건 예.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도 양국이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예. 안을 도출하자는데 이제 이야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안은 다음 달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 중국을 제외한 15개 국가, 우리나라도 예. 포함이 되겠죠. 이런 국가들과는 대부분 협상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내부적인 이슈도 있으니까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계속해서 구체적인 만족할 만한 안을 가져오라고 우리한테 이제 압박을 하게 될 텐데 예.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감안해야 할 거는 패키지들이지 않습니까?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영역까지 다 포함된 패키지들. 예. 그러면 더 폭넓게 본다면 한미 간의 방위비 문제도 아마 회담에서 꺼내들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럼 더 복잡한 함수를 맞이하게 되겠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방위비 얘기까지 캐나다에서 잠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캐나다 방문이 끝나고 그러면 미국으로 가까우니까 네. 국경이 붙어 있는 나라니까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는가? 그건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 만약에 미국을 가실 수도 있는데 예. 요는 그다음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나토 나토 정상회담 가면 거기 트럼프 또 오거든요. 예. 이 G7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나토 외에 다 옵니다. 예. 그러니까 초청국 말고 원래 회원국들은 일본도 가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가기 때문에 예. 거기 만난 사람들을 다 보고 거기다가 나토는 또 32개국이니까 많은 또 서방 국가들을 만나는데 근데 과연 워싱턴 DC까지 가실 거냐? 전 가기가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 애드립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G7에서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짧을 거예요. 짧은데 갑자기 그냥 한두 마디로 굉장히 제압하고 들어오는 그런 그 멘트를 날릴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이 당신 나라 부자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방위비도 얼마 대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지켜주는지 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뭐 이 정도로 예. 그냥 흘려가는 얘기로 해도 굉장히 답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컨틴전시 상황이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예상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몇 개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방위비 같은 거 이게 우리가 본래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예. 일본의 배려 예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예 말도 배려 예산, 배려. 근데 우리가 1,000억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1조 5천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에 15배가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려준 거예요. 잘 설득해야죠, 미국. 예,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한국에서 더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2006년에 이미 우리가 인정을 해준 셈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미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싸게 맥힌다.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덜 들고 가장 주요 타겟인 중국의 코앞에 갖다 놓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걸 왜 줄이려고 그러고 왜 돈을 자꾸 더 달라고 그러냐. 그나마 다른 데로 옮겨봐라. 돈 더 든다라고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갑자기 만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툭툭 던지는 말에 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예상 질문을 예상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이제 잡지 않고 G7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각국 정상들과 이제 여러 차례 통화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중국, 일본은 우리와 워낙에 이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나라니까 그런데 뜻밖의 체코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정상들과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국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내걸었던 게 실리 외교, 실리적인 시장주의 이런 것들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의 그 전통적인 외교 방식에 따르면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 그 외에 이제 우방국 순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하지만 정말 파격적인 거죠. 갑자기 베트남, 갑자기 체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다 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체코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을 우리가 수주를 했습니다. 완전 계약 체결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추가 원전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다방면으로 경제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양국이 지금 합의를 했단 말이죠.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대 무역국입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이 이제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1위고요. 가장 많은 투자를 하죠, 우리나라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리 외교 측면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현안 위주로 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이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다 이제 좀 챙기면서 네. 빨리빨리 좀 우리 국가가 정상화되는 쪽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네. 그런 맥락이군요. 나토 정상회의도 사실은 가지 않으려고 해다가 가는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다자 외교의 어떤 한 축을 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인 거죠. 아직 가신다고 결정은 결정은 안 하신 건데 선회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뉴스가 많이 나오는 나오더라고요. 거는 무게가 그쪽으로 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G7만 가도 상당히 세계 주요 국들은 예. 만나지만 나토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군사기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제가 우려되는 거는 나토가 최근에 성격이 반러시아, 반중, 예. 중국 견제 요소가 강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조금 그 부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걸 예. 우려하시는데요. 근데 이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트럼프가 나토와의 유대를 좀 약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바이든은 나토를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하고 적대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중국 견제에 이용했지만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방위비 분담 예. 이런 걸 오히려 우리가 나토에 가면은 약간 우려해야 되는 게 나토 회원국들 GDP 5% 국방비 올려라. 한국도 더 올려라. 이런 압박이 이제 약간 걱정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얻는 게 상당한 게 기술 협력이라든지 원전 그다음에 방산 예. 어마어마하게 유럽에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한간에 전 세계에서 이 진보 정부 들어왔을 때 혹시 그 서방과의 유대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완전히 쐐기를 박는 거죠. 나토에 가신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3번을 연속 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안 가신다면 뭐 결정을 지켜봐야 되지만 이 대통령이 안 간다면 그거는 이게 눈에 띄는 결석이다. 이렇게 되는 예. 거예요. 3번을 연속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무리해서라도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을까. 또 트럼프하고 통화했을 때 혹시 트럼프가 나토에서 또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나토 회의 참석했다가 폴란드 거쳐서 이제 우크라이나 예. 행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그때 러시아가 반발을 해서 한국 기업이라든지 이제 여러 경제 조치들을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토의 참석이 러시아의 반발을 또 불필요한 반발을 또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결정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방문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길 또 일부러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말로 예. 또 한 게 뭐 사즉생, 생즉사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마침 동맹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 러시아에서는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 전문가인데 러시아에서는 푸틴이나 러시아에서는 한국하고 계속 잘 지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예. 물론 비우호국이긴 하지만 비우호국 중엔 가장 우호국이라고 그러면서 잘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이 그렇게까지 하냐? 그렇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적대시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예.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실용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외교에서도 그런 이제 실용적인 측면을 좀 잘 부각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깥에서 외교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국내적으로도 뭐 사실은 이제 북한 남북 관계도 네. 좀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측 양쪽 모두 남북 양측 모두가 이제 대북 방송, 대남 방송을 이제 중단하기로 했는데 잠깐 합참의 얘기를 듣고 가겠습니다. 현재 정치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야간 밤늦은 시간에 정지가 되었고 서해 지역에서는 야간 심야 이렇게 들리고 동부 지역에서는 뭐 오후에 이게 들린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에는 들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굉장히 휴전선 인근까지 있는 이제 군부대까지 방문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도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지시했고 북한도 굉장히 그냥 밤새도록 트는 그런 소음을 이제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확연히 바뀌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그 실용주의가 가장 두드러진 게 대북 정책이 될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강경 일변도 정책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평화가 북한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한데
그거를 평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안 하고 평화를 막 그 희생시켜가면서도 예. 적대적으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첫 번째가 전단살포인데 지금 전단살포 하는 거를 그 헌재에서도 위헌 판결이 났는데 위헌 판결 난 이유가 전단살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과도하다라고 해서 위헌이었던 예. 거예요. 그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부는 그 휴전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아라. 그렇지만 그 전단 살포하는 사람을 처벌까지 하는 건 심하다라서 위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정부도 막았어야 되는 건데 안 막고 그냥 내뿜으니까 전단이 막 날아가니까 북한에서 오물을 보냈죠. 오물을 보니까 확성기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확성기 방송하고 무슨 귀신 곡하는 소리라든지 예, 뭐 예. 쇠사슬 긁는 소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전방의 휴전선 인근에 사는 분들은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맞아요. 1년 이상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달라진 게 통일부에서 전단 살포하는 것에 유감이다. 예.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히 막고 나서겠다라고 했고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단을 살포하니까 모물도 안 날라오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중단하니까 몇 시간 뒤에부터는 북한도 방송을 예.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북한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북한 정권이 나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화롭게 지내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게 최선의 안보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화 채널도 열고 이제 뭐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도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른 거죠. 예. 윤석열 정부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이재명 정부는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를 해도 통미봉남 당할 그러니까 한국을 패싱할 염려 별로 없다라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실용주의고 그 경제이익 따지는데 미국이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면 분명히 투자할 텐데 예. 그 미국이 하겠냐? 한국을 시키지. 예. 그러니까 한국을 패싱할 염려가 별로 없다. 그래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걸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국과도 관계 개선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북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갑자기 화해 모드로 그러니까요. 바뀌면 우리는 그냥 붕 떠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건 좀 막을 수가 있다. 분위기도.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실용주의적이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장기가 국내 문제에서 대북 문제에서도 그대로 그러면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 안보는 한 치의 빈틈없이 해야 되겠죠. 그게 우선입니다. 예. 국가 안보를 하면서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으로 대북 정책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교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실용주의적인 어떤 노선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하고 이란 역시 미사일 수백 발을 날리면서 중동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네. 유가가 뛰고 금값이 뛰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이 났는데 잠깐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אנחנו פגענו בפיקוד הבכיר, פגענו במדענים בכירים שמקדמים את פיתוח פצצות האטום, פגענו במתקני גרעין. و ذات خبیث خود را با زدن مراکز مسکونی بیش از گذشته آشکار کرد. 원장님,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중동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결국 군사적으로 또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문제는 제가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이유가 뭘까? 역시 또 트럼프가 있는 겁니까 뒤에? 트럼프가 하라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지시해서 했고 근데 시한을 줬어요. 60일을 줬는데 예. 60일이 이제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손을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이 손을 보기 전에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 협상이 재개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때린 거는 굉장히 그 의외에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때린 겁니다. 협상이 더 진행될 줄 알았으니까. 내일 예. 협상이 진행되는데 어저께 때렸으니까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자기 이제 휴가 간다 그렇게 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그러니까 연막 전술을 핀 거죠. 그리고 이제 공습을 했는데 200대의 전투기 가서 핵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두 가지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숨겨 있지 않군요. 내일 핵 협상 이란하고 미국하고 협상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협상하지 마라. 협상하면은 결국은 이란한테 속아서 핵 프로그램을 용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협상이 회의적이에요. 협상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엔에서 프랑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며칠 뒤에. 근데 거기서 논의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너 두 개의 국가 뭐 이런 해가지고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자치권을 줘라. 안 주잖아요. 안 주니까 프랑스하고 사우디가 이제는 그렇다면은 팔레스타인을 유엔에 가입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 테러 집단을 무슨 유엔 회원국이냐. 그래서 그거를 회방하기 위해서 이 시점을 택한 게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한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말렸겠죠. 말렸지만 우린 그래도 하겠다. 그러니까 말린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말렸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네, 트럼프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에서 좀 빼고 막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말렸을 거라고 보지만 네타냐후가 워낙 강하게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걸 거꾸로 역이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란한테도 나는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너가 내가 60일 전인데 기회를 놓치지 않았냐. 지금은 60일 다시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알고 있었고 미리 알고 있었고 또 이란이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날렸을 때 이제 그것을 방어하는 요격하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좀 도움을 줬고 지원하고. 예, 진짜 말린 것인지 아니면 유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렇죠? 네. 당장 유가가 뛰고 금값이 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글쎄요. 아니죠. 이때 중동에서 일어났던 각종 분쟁이 장기화됐었을 경우에는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죠. 일단 우리는 아쉬운 게 물가가 이제 1%대로 들어가면서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또 변수가 터진. 유가가 뛰면 당연히 수입 물가가 뛰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도 한 며칠 사이에 두 자릿수로 뛰었거든요. 만약에 사태가 장기화되면 아마 유가가 계속해서 국내 경제의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더 직접적인 거는 이제 이거는 시나리오상에 뭐 예상하기 싫지만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또 위협을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럼 우리의 수출선 같은 것들이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물류 경쟁력 같은 것들이 다 약화될 수 있고 장기화될 건 이제 계속 그런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경기는 어려운데 물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0%대 성장률로 떨어져 있는데 아마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끝이 모를 경제 압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국내외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중동에서 위기감이 이렇게 커지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자,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G7 회의에 가서도 분명히 이란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 얘기가 분명히 화두에 오를 거예요. 그렇죠? 딱 하나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건 대부분 다 나쁜데 물가 오르는 걸 우리도 다 나쁘잖아요. 근데 물가가 많이 오르면 트럼프는 관세를 이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좀 압박을 받겠죠. 미국에서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면 이 국제금리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올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인데 이거 관세를 쓰면 미국 경제가 파탄 나기 때문에 관세를 마음 놓고 활용은 못하니까 우리하고도 이제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우리가 수세에만 밀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떤 하나의 사건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과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으니까 어느 쪽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 고민을 해서 내일 저기 월요일 날 이제 G7에 가면 잘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제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재계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과거처럼 부당 경쟁, 특혜, 착취 뭐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은 역시 이제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취임 초기에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먼저 경제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제 위기도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민관이 힘을 합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보니까 제가 제일 예, 취임 열흘의 일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바쁜데도 네. 재계 총수를 이렇게 일찍 만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지금의 국정 우선순위가 경제여야 한다는 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인 거고 그만큼 우리 경제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한 지시가 비상경제점검 TF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경제 활성화,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기업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고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빨리 이런 경제계와 만남을 가진 거는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하나 또 계속 실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용적 시장주의에 입각을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계의 만남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걸 가치 중심으로 놨다면 노동계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라면 사실 노동계 현장을 먼저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의 경제 상황에 있어서 기업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제계 만난 그 자리에서 이제 인사말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어젠다를 꺼냈단 말이죠. 경제 핵심은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원래 진보 정부 그러면은 노동 쪽에 친노동적인 성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핵심은 기업이다.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꺼낸 화두가 공정경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제일 귀에 들어왔던 건 세 번째 화두, 규제에 대한 부분이요. 규제 합리화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겠다. 근데 왜 그게 귀에 들어왔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단연간의 지자체장을 겪으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동안 또 역대 보여왔던 여러 그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인 소모적인 그 낭비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성과를 내는 데 좀 주력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다 외쳤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선 특히 이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규제 합리화에 대한 좀 좋은 성과, 기업들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본인께서 과거에 주식 투자도 좀 해보셔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국거래소 가서 손해도 봤다고 이제 이야기도 꺼내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 투자하면 이익도 보지만 손해도 보니까 무엇이 문제고 또 이제 투기꾼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또 과감하게 풀어줄 건 풀어주고. 한국거래소를 이제 첫 경제 현장 방문지로 정하고 방문한 게 이제 한국거래소지만 그 안에도 시장감시위원회였거든요. 그래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고 또 하나 밝힌 게 이제 증시 부양에 대한 방안으로 배당에 대한 활성화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소득세를 좀 낮춰주고. 그렇죠. 그것도 되게 이색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그냥 방향성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부동산 못지않게 이제 부의 축적 내지는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좀 확 활성화가 되면 그렇죠. 근데 이게 우연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G20 국가들 가운데 코스피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이제 최근 이제 한 달 정도를 보면 이게 우연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확대 뭐 이런 부분일 텐데 이거를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이다, 뭐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재명 효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작용을 했지만 사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기대감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쓴소리조차도 다 해라, 내가 다 듣겠다. 사실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가장 아쉬운 사람은 바로 기업인들이잖아요. 수출 기업 하는 우리 이제 지금 그날 만났던 재벌 총수들인데 그냥
좀 대통령이 나가서 그런 어떤 뭐 관세라든지 또 무역 장벽이라든지 또 우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이 좀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양국 정상들 간에 이렇게 좀 만들어 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는 말만 주로 하고 행동은 잘 안 하는데 뭐 대통령이 제1의 세일즈맨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다 망했고 대외적으로 이게 행동으로 실제로 기업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고 활로를 개척하고 이를테면 지금 체코 원전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게 우리한테 큰 산업인데 이걸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체코 총리하고 네 번째 통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베트남 우리는 3대 무역국이니까 공산국인데 하잖아요. 그리고 호주 이거 방산 무슨 또 우리 공급망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말로 이렇게 그리고 국가안보도 북한이 뭐 나쁜 정권이고 뭐 저 정권은 하여튼 우리가 뭐 다 해야 된다 그러고 한국의 역대 보면은 진보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를 많이 올리고 보수 정부는 국방비를 거의 안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합니까?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이제는 뭐 이념과 국경은 없습니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뭐 그 누구하고도 대화해야 되고 또 이제 실리를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